이야기 1번 무당 귀신과 동작 귀신의 정체. 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과거에 겪었던 사연인데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겪으신 것 같아서 사고 나면서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원래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던 친구 한 명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예전에 지내던 일들과 관련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성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친구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학교를 마치고 따로 만나는 친구는 2명이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은 저와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승민이, 또 다른 친구는 중학교에서 친해진 성찬이가 있습니다. 둘의 이름은 가명 사용해 부르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아니면 지금 학생들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PC방에 가는 게 인생의 낙이었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만나 PC방에 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에게 걸려 혼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친한 친구와 아침부터 만나서 청소년 이용 금지 시간까지 놀았습니다. 제가 이를 겪게 된 날은 친구 성찬의 생일이었고 주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저와 승민이 그리고 성찬이 셋이서 저희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여 만났고 성찬이는 당시 친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유는 만나면 항상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PC방 비용이 없으면 대신 내주던 친구여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겐 그냥 너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삼총사는 아침부터 만나서 PC방에 갔고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은 친척 집에 제사가 있어서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부터 친구들과 집에서 자는 것을 부모님에게 허락받았고 저희 셋은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승민이는 저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여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잠을 자고 간 적도 있지만 성찬이는 중학교에 올라와서 사귄 친구였고 그래서 처음 저희 집에 자는 거여서 뭔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민이가 갑자기 저녁 시간이 다가오니 부모님과 약속이 생겨서 집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약속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승민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했고 저희와 살짝의 언쟁을 펼치고 화를 내면서 집에 갔습니다. 성찬이와 저는 화가 나서 오히려 좋다며 승민이 욕을 하면서 하던 게임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 10시가 다 되어갔고 PC방 사장님이 저희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는 PC방을 나와서 게임 이야기를 하며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시 아버지와 둘이 살던 성찬이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약을 먹었는지 확인만 하고 저희 집에 가면 안 되냐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냥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니 성찬이는 혼자 가고 싶다며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들어주기 싫었고 고집을 부리며 같이 간다고 우겼습니다. 성찬이는 마지못해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분 좋게 성찬이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찬이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뭔가 딴 생각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억지로 제가 같이 간다고 해서 화가 났나 생각을 하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성찬이가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성찬이는 혼자 집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올 테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집은 4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이고 밖에서 보면 사람이 걸어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성찬이가 2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성찬이는 2층에 사는 듯하였습니다. 집 주변은 그래서 그런지 엄청 조용했고 옆에는 숲은 아닌데 숲처럼 덩쿨이 정말 많이 있어서 하수구 흘러가는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무섭더군요. 잠시 후 집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계단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찬이가 아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고 저는 뭔가 하고 계속해서 그 아주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그 아주머니는 저를 계속해서 노려보다가 점점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뛰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움직여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그 여자가 따라올 것 같은 느낌에 계속 뒤를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TV를 틀어놓고 방문을 잠그고 방에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선잠을 자다가 순간 잠에서 깼고 잠에서 깨는 순간 TV에서 나오는 삐 하는 소리와 어두운 방 안에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움직이고 싶어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위에 눌렸고요. 평소에 외우고 있던 가위 푸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손끝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이명소리가 없어지고 울리는 듯한 여자의 웃음소리와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합쳐서 들렸고 제가 가위를 풀려고 하는 걸 마치 아는 듯이 그렇게 해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울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성이 집 앞에서 봤던 아주머니가 제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마치 무당이 굿을 하듯이 뛰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는 그 행동이 즐거운지 웃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치 TV에서 나오는 화면 조정 때 들리는 소리와 같게 들렸고 얼굴은 제게 고정한 상태로 아주머니를 중간에 두고 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기절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밖에 있던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방문도 그대로 잠겨져 있었고 스탠드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은 누가 저를 때린 것처럼 아파왔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되어 학교에 갔고 저는 학교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성찬이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도 순간 욱하는 감정이 들어서 말을 하지 않았고 그날 학교에서 둘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기분이 나쁜 상태로 집에 가고 있는데 저와 집 방향이 반대인 성찬이가 뒤에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성찬이를 보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물었고 성찬이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꺼내는 듯한 느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성찬이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성찬이는 이야기하기 싫은 일을 하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성찬이는 초등학생 때 학교 폭력을 정말 심하게 당했다고 말했고 그 이유는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애들은 성찬이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무당집 아들이라고 놀렸고 성찬이는 무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애들은 학교를 마치고 성찬이 뒤를 밟아서 무당이 아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졸지에 성찬이는 거짓말쟁이의 무당 아들이라는 신세가 되었고 매일 애들은 성찬이 집 앞까지 따라와서 성찬이를 놀리다가 나중에는 성찬이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성찬이 어머니가 봤고 어머니는 다음 날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때부터 무당이 학교에 찾아왔다며 더 심하게 성찬이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는 초등학생 내내 괴롭힘을 당했고 얼마 안 가 성찬이 어머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성찬이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성찬이는 아픈 아버지와 둘이서 지냈는데 성찬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더욱 심하게 성찬이를 괴롭혔고 성찬이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괴롭히며 성찬이 집을 본인들의 아지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찬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점점 성찬이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성찬이를 괴롭히던 아이 중 한 명이 며칠 전부터 방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으며 나중에는 색동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계속 본인을 괴롭힌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아이들도 색동 저고리를 입은 아이를 봤다고 했고 그 아이들은 모두 성찬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몇몇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체험해보고 싶다며 성찬이 집으로 왔고 거기서 성찬이 엄마를 봤다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아이들의 부모님은 성찬이 집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일을 겪은 아이들은 타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성찬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없었고 성찬이 주위에는 친한 친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만난 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말을 듣고 성찬이는 걱정이 되었고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며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꿈에서도 성찬이가 말했던 색동저고리를 입은 남자아이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성찬이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고 성찬이는 일단 오늘 저희 집에서 하루만 잘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후 성찬이를 집에 데려갔고 그날 밤 성찬이와 자고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요. 얼마 뒤 정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무섭게 저를 노려보던 아주머니는 귀여운 아이와 제 앞에 나타나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가셨고 다행히 그 뒤로는 제 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찬이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고 저와의 연락도 끊겼는데요. 아마 성찬이의 소문이 중학교에서도 점점 퍼져나가서 전학을 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동창회에서 성찬이 이야기가 나왔고 동창회에 나온 친구 한 명이 성찬이의 근황을 알려줬는데요. 성찬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남자신을 모시는 박수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찬이의 근황을 듣고 당시에 저를 찾아왔던 성찬이 어머니와 왔던 남자아이가 누구였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그 남자아이는 혹시 성찬이가 지금 모시는 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위 눌리는 걸 무서워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가위에 눌려서 영까지 봤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무섭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어렸을 적 겪었던 이야기 2번 귀신 보는 중학교 동창생.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아직도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일인데요. 이야기가 안 무서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생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저희 집은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두 분은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저는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제 동생은 아버지와 살게 되었는데요. 원래 살던 곳은 아버지 고향이었고 어머니는 이혼을 결정하시고 어머니가 살던 고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서 당시 13살까지 살던 곳에서 어머니 고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방이 3개와 화장실 하나가 있는 빌라였습니다만 그 화장실 옆에는 어머니 방과 어머니 방에서 마주보는 곳에 방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방은 쓸 사람이 없어서 옷방 겸 손님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어머니와 둘이 식사를 하는데 앞으로 있을 중학교 입학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사를 하였고 어머니 고향이 있는 지역의 중학교로 입학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저를 걱정하고 저는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귈 생각을 하니 뭔가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그렇지만 어차피 엎어진 물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은 흘렀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전학생이 또 왔는데요. 뭔가 분위기는 어두운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처음에 전학 올 때 생각을 하니 저 친구도 제가 전학을 왔을 때처럼 지금 많이 외롭겠지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오자마자 말을 걸었고 친구 이름은 미공이라 하더군요. 저는 미공이에게 너무 말을 많이 걸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고 그 전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미공이랑 같이 놀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다른 친구들도 다가가기 싫다는 의견을 내더군요. 저는 처음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은 아무튼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점심시간쯤 제가 먼저 미공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말수가 작은 아이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미공이에게 이야기를 꺼내려는 찰나 미공이 뒤를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고 보자마자 저를 보며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인사를 받아줬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미공이는 착하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말도 정말 잘하고 정이 많은 좀 많은 친구였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도 미공이와 친하게 지냈고 저도 미공이 전학을 계기로 이야기하며 많이 친해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 방향이 같은 친구들끼리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요. 친구들은 한 명씩 버스에서 내렸고 마지막으로 미공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미공이가 저를 보며 해맑게 웃더니 혹시 너희 집에 누구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미공이가 오늘 너희 집으로 놀러 가도 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집에 가봤자 혼자 할 것도 없어서 그러자고 이야기했고 저희 둘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미공이는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제가 중학생 때는 공포 만화책이 유행이었는데 미공이가 그 만화책을 보고 저를 놀리나 보다 생각했고 저는 보면 재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미공이는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한 후 재밌겠다는 거지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했고 미공이가 저를 보며 다시 한번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게임 이야기와 학교 이야기를 하며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미공이는 저희 집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례했고 저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물었죠. 그러자 미공이는 원래 남의 터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웃으면서 무슨 컨셉이냐고 미공이에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간식이 식어 보였고 저는 미공이에게 이거 먹으면서 TV나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공이는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마치 전학 첫날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미공이에게 물으니 미공이는 혼자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라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살면서 이상한 일 없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딱히 그런 건 없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하니 미공이는 너무 안 좋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가 너무 안 좋다는 건지 물었는데요. 미공이는 마치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이 제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는 원래 귀신을 좀 볼 줄 아는데 지금 너희 집에 여자랑 남자 귀신이 있다고 하였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네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쟤들이 너를 계속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농담인 줄 알면서도 너무 놀라서 지금 어디 있냐고 뒤도 못 돌아보며 이야기했고, 친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어머니 요즘 몸 안 좋아지시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어머니가 요즘 따라 잠을 통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미공이가 준 물건이 있었고, 이거 절대 건들지 말고 잠시 거실에 놔두라고 하더군요. 그 물건은 가락지였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 그만 치라며 이야기했더니 미공이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고 하더군요. 저는 뭐가 고맙냐고 미공이에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미공이는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전에 살던 곳에서 귀신 보는 애라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안 보이는 것들이 잘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 집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미공이는 잠시 후 어머니가 오시자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어머니와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며 미공이가 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웃으면서 넘기실 줄 알았는데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안 그래도 매일 밤 늦게 잠들면 여자랑 남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보면 아무도 없고 잠들기 직전에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하더군요. 이야기 소리는 웅성웅성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공이 말에 조금씩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다가 너무 더워서 이불을 내리고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어머니 방과 방문은 열고 자고 있었고, 제 방에서 밖으로 보면 거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가락지가 있는 쪽을 보니 제가 눈이 나쁜 건 아닌데 검정색 희미한 형체 2개가 가락지가 있는 쪽에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몸이 굳었고 그 형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형체들은 그 가락지를 보다가 제가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저는 방문 앞에서 일어났고, 가락지는 거짓말처럼 제가 누워있는 곳 밑에 떨어져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에게 갔는데요. 어머니는 잘 주무시고 계셨고 아침을 먹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제 너무 잘 잤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학교에 가서 미공이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미공이는 아무렇지 않게 듣다가 나중에 너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는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는 학교 앞으로 저희를 태우러 오셨고, 근처 밥집에 가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공이는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아마도 일이 있었던 집인 것 같고, 보통은 그래도 그곳을 떠나는데 억울하게 죽어서 못 떠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희 집은 도망치듯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고 어머니에게 물었는데요. 당시 집은 그 전에 부부가 살다가 강도가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이후에 벽지와 인테리어를 다 바꾸어도 집이 안 팔리고 있다가 마침 타지에서 다시 돌아온 어머니에게 그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동네에 소문을 낼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싸웠고, 다행히 조용히 나가는 대가로 원래 받았던 돈을 그대로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도 잘 주무셨고 저도 무슨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공이는 부모님 사정이 있어서 다시 전학을 갔고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박수무당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짐작합니다. 와, 어쩌다 우연치 않게 만난 동창분이 아니었다면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상상하니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사건이 있었던 집은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3번 어릴 적 우리 동네 이발소 아저씨. 오늘 사연은 현전님이 어렸을 적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32살이고 제가 어렸을 적 부산에 살았을 때 겪었던 이상한 이발 아저씨에 대한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를 자를 때 미용실을 가는 게 어색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속된 말로 남자는 이발소를 가야 하고 미용실은 여자가 머리할 때 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3분 거리에는 이발소가 있었는데 이발소는 당시 커트 비용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저렴했고 미용실은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이발소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머리 스타일에 대한 것도 몰라서 지금은 뭐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발소는 스포츠 머리를 자르러 많이 다녀서 저 또한 스포츠 머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카락을 자를 때 이발소를 갔는데 거기에는 옛날식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었고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운영하시던 이발소였습니다. 그곳은 저와 또래인 아이들이 자주 오지 않았고 거의 고등학생 형들과 주변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자주 다니던 동네 이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저씨는 저를 기억해 주셨고 갈 때마다 방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머리 자르러 가는 게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한 가지 저는 그곳을 가기 싫었던 이유가 있는데 아직도 이건 당시에는 다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발소를 가면 항상 아저씨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가시거나 하시면 순간 몸을 더듬는다 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웃으면서 다 컸다고 이야기하셨고 남자끼리 괜찮지 않냐며 물어보셨습니다. 그 행동들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초등학생 고학년이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자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몸을 만지셨고 자기 이발소에 와서 청소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무서워서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도와주러 가는 날이었는데 멀리서 이발소를 보니 아주머니가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가면 아저씨와 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아저씨와의 약속을 깨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이발소 쪽으로는 걸음을 멀리하였고 이발소 방향으로는 발길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부터는 친구와 미용실을 가고 혼자서는 머리를 자르러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본 미용실이 저에게 더 맞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당시에 갔던 미용실에는 남자 미용사님이 계셔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발소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고 있을 찰나였는데 먼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 제가 살던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아서 동네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살았던 동네는 산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내보다 밤이 빨리 찾아왔고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정말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날 저는 저녁 식사를 먹기 전에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게임을 하던 중에 어머니는 저를 부르셨고 저녁 메뉴로 두부 구이를 해주신다며 10분 거리에 있는 슈퍼에서 두부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빨간 마스크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저녁 시간에 나가면 빨간 마스크를 본다는 말에 두려웠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가 시킨 심부름을 안 하면 혼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 두부 심부름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빨간 마스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짧게 알려드리자면 빨간 마스크는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입을 찢는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 속 귀신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빌라 5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는 한 층 한 층 계단을 내려가 2층에 도착했습니다. 1층 대문을 열면 대문 앞에는 넓은 공터와 주차 공간이 있는데, 초등학생 허리까지 오는 숲 사이에 검정색 사람 형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형체를 보고 빨간 마스크는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빌라 단지 입구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는데 뭔가 뒤에서 저를 빠르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빨간 마스크 생각 때문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드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저는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고 어머니가 시킨 두부와 이것저것을 사들고 나가려고 계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 밖에서 슈퍼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비도 안 오고 더 춥게 했는데 검정색 우비 쓰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지나오다가 마주치니까 얼굴도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소름이 끼쳤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계산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은 방금 제가 집을 나오면서 봤던 검정 형체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오다가 저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슈퍼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갈 때 조심해서 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오늘은 조금 일찍 슈퍼문을 닫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슈퍼에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제가 초등학생 때는 휴대전화도 없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빨리 오라며 호통을 치셨을 게 뻔해서 저는 더 시간을 끌며 혼자 슈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슈퍼를 구경하는 척하며 슈퍼 입구를 보고 있으니 여성분 한 분이 저희 집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분이랑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걸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놓칠까봐 빠르게 슈퍼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여성분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은 저희 집 방향으로 걷다가 옆으로 빠지는 골목길 쪽으로 방향을 틀어갔고, 이제 혼자서 여기를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슈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슈퍼에서도 어느 정도 걸어온 터라 빨리 집에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더군요.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집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검정색 우비를 쓴 사람이 저희 집 앞에서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조금만 가면 집이어서 조심히 앞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분이 가까이서 보였고, 자세히 보니 이발소 아저씨였습니다. 이발소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전에 보더니 한참 찾았다고 이야기하며 얼굴에 땀이 흥건한 채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서 숨도 쉴 수 없었고, 이발소 아저씨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옆으로 아랫집 아주머니가 지나갔고, 아주머니는 저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발소 아저씨는 머리를 숙이더니 당황해하며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까 전부터 자기도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 아저씨가 입구에서 너무 수상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고, 게다가 한여름에 저렇게 검은색 우비를 입고 있으니 무서워서 저 사람이 갈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마침 네가 집에 들어가려다가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보고 위험한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나왔고, 가까이 오면서 네가 얼어붙은 걸 보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말을 걸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발소 아저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는 이발소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 이발소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미 안 간지 오래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에게서 이발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발소 아저씨는 원래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특히 어린아이를 노리는 범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발소는 제가 중학생이 되기 1년 전, 이발소 아저씨가 또 진격을 살러 들어갔다고 했고, 이후에는 아주머니와 이혼하게 되어 이발소도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는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저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점은, 만약 제가 슈퍼에 가던 그날 그 아저씨와 단둘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마침 아주머니가 제 옆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나이가 든 지금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아이들을 만지거나 하는 일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4번. 무당집에서 부적받고 생긴 일. 저는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40대입니다.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이 겪은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연 제보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겪은 일만 조심스럽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전자부품 관련된 사업을 작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모 대기업에서 일을 맡아서 하던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과 친해졌고, 거래처 사장님이 전자부품을 받아서 혼자서 한번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물으셨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제 고향에서 거래처 사장님에게 제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생각보다 영업을 많이 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구할 돈이 아까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지만,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잘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따로 사무실을 구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에 아직 사업이 자리를 잡은 때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작았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회사 이름을 걸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이 생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평소 아침에 조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조깅을 하더라도 같은 코스를 도는 것보다 새로운 코스를 찾아 조깅하는 것을 좋아해서 매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가는 길 쪽으로 들어섰고, 들뜬 마음으로 그곳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멀리서 보이는 어떤 집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가까이 다가서니 그곳은 선녀보살이라고 적혀 있는 점집이었고, 저는 그 점집에 왠지 모를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집으로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노크를 해봐도 문은 열리지 않더군요. 저는 문 닫은 곳이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집 안에서는 뭔가 집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젊은 여자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문을 두드리다 갑자기 사람이 나오니 깜짝 놀랐고, 그 여성분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깅하던 중 점집이 보였고 이끌리는 느낌이 들어서 점 한번 보러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은 잘 오셨다며 원래는 예약제라는 이야기와 함께 들어오시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여성분과 마주치니 뭔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제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했던 터라 다음에 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이죠. 뭔가 꺼림칙했지만 저는 이끌려서 여성분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들어가 보니 집은 평범한 무당집처럼 상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일단 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불상들이 놓여진 신방에 들어가 방석 위에 앉았고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났는데요. 분명히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방에 앉아서 조금 숨을 돌리고 있으니 비릿한 냄새가 역하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코를 막고 무슨 냄새지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냄새가 날 만한 곳은 없었고 그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방에 들어온 무당은 아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한복 같은 옷에 화장도 진하게 하셨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람처럼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며 무슨 이끌림으로 여기를 왔는지 봐야겠다고 하셨고 저는 다른 점집에 갔을 때처럼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여성분은 혹시 최근에 크게 벌린 일이 있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최근에 조그마한 사업 하나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럴 것 같더라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부적을 쓰지 않으면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 들어간 오피스 자리가 너무 흉살이 강하다는 말도 하더군요. 저는 이제 사무실도 구해서 자리 잡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 흉살을 막고 싶었고 이것도 하늘이 돕는 거라며 혼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하며 부적값은 얼마가 드는지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여성분은 돈은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정 그렇다면 10,000원만 주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드렸더니 무당은 기분이 안 좋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막더니 자기가 주는 10,000원을 본인에게 다시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무당을 바라보니 사업에서 흉살이 들어오면 원래 본인 돈이 아무 곳에나 나가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는 뭔가 빨간색 피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돈을 받기 싫었지만 돈을 받았다가 다시 무당에게 전해주었고 무당은 잠시 있어 보라며 방 안에서 빨간색 액체를 가지고 나와 직접 노란색 종이에 부적을 적어주더군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보통은 프린터로 뽑거나 미리 적어둔 부적을 준다던데 여기는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더군요. 부적을 보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와 강아지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고 저는 새벽이어서 이 주변에 애완동물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어 보니 무당은 부적을 적고 조금 말리더니 저에게 꼭 품고 다니라며 주었고 절대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 들고 다니기 힘들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부적을 제가 쓰는 책상 서랍에 고이 보관했는데 그 무당집에서 나던 악취가 부적에도 배어 있는지 심하게 났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작은 반찬통을 꺼내와서 그 안에 부적을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적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일은 정말 잘 풀렸습니다. 저는 계약으로 인해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아기는 안방에서 먼저 잠에 들어 있더군요. 저는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가서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어디선가 고양이와 강아지가 내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건지 짜증이 났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으니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 때문에 그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계속 저를 괴롭혔고 이상하게도 아내는 그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당신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며 건강 관리도 좀 하면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새벽에 조깅을 나갔다가 무당집에 갔는데 거기서 부적을 받아온 이후로 무당집에서도 얼핏 들렸던 동물 울음소리가 난다고 했고 아내는 그 부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아내도 집에서 아이와 둘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평소보다 많이 울기 시작했다고 했죠. 저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
어머니가 잘 아시는 무당에게 부적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당집은 저도 몇 번 방문했던 터라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고, 저의 안색을 보면서 요즘 지내는 것과 만나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었고, 사실은 이 부적을 받고 난 뒤부터 제 느낌상으로 뭔가 몸이 안 좋고 밤마다 동물 울음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무당은 그 부적을 보면서 혀를 차며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적은 당장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고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이건 부적이 아니고 낙서라고 이야기했고, 부적에서 동물들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고, 아무래도 이 부적을 쓴 무당은 진짜 무당이 아닐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도 불상도 있고 무당님처럼 무당 옷도 입고 있던데요 하니, 무당은 무당처럼 꾸민다고 해서 전부 무당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부적을 불로 태우고 그 무당집에 다시 가서 진짜 무당인지 확인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여자 무당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성분은 어디선가 목줄이 걸린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표정을 보니 정말 행복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라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 그 여자 집 문이 닫히는 걸 보고 그 여자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집에서는 강아지 울음소리가 여러 번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대충 그 부적이 뭔지 짐작이 갔고, 혹시나 들키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차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뛰는 소리를 들었는지 집에서는 그 여자가 나왔고, 저는 황급히 차에 올라 그 여성분을 봤는데 온몸과 얼굴에 피가 잔뜩 묻은 채로 당황하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솔직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정말 소름 끼칩니다. 저는 무당집으로 달려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무당은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부적을 쓰면 오히려 살로 돌아와서 부적을 가진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돈을 줬다가 다시 본인이 받아간 것, 자기의 살을 저에게 보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예측하시더군요. 저는 그 이후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그 여자 집을 찾아가서 발견한 것은 주방 한쪽에 가득 쌓여 있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동물들의 사체였고, 한쪽에는 그 동물들의 피를 가득 모아둔 피통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은 무당도 아니었고 그냥 무당집 간판만 달아놓고 무당 행세를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이후 그 여자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동물 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후로 아무 무당이나 찾아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일어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야기 5번 우연히 만난 지하철 그녀.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인 남성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지금보다 어릴 적인 10년 전에 겪은 일인데요. 현재도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때는 10년 전이었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환승하여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내리는 역은 달라도 계속 만나게 되자 점점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나 주변 지인들에게 지하철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여성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한 번도 인사는 안 해봤지만 매일 보다 보니 저도 그 여성분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인들은 그럼 용기 내서 번호도 물어보고 이야기해보라고 했고, 한편으로는 번호를 물어봤다가 안 되면 앞으로 지하철을 못 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후자가 더 와닿아서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정말 친했던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평일이 되었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여성분에게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볼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요. 여성분은 그날 커다란 가방을 하나 들고 지하철에 왔고 딱 보기에도 혼자 들고 이동하기에는 불편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했고 여성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다가서서 여성분에게 이야기를 걸자 여성분은 활짝 웃으면서 저를 봐주셨고 저는 그분의 미소를 보니 없던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여성분의 번호를 물어보았더니 여성분은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매번 지하철에서 만나서 본인도 제가 궁금했다며 조만간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제 폰의 번호를 남겨주셨고 전화까지 걸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성분의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탔으며 지하철에서 여성분이 내리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갔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은 누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사람은 실제로 나이를 들어봐야 나이를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사는 곳은 부산의 영주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가 타는 곳이 남포역이었는데 영주동에서 남포까지 걸어와서 지하철을 타는 게 이상하더군요. 영주동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중앙역이나 부산역을 이용하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여성분의 번호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고 회사에서도 친한 동료들에게 번호도 물어봤고 그 여성분도 나를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다들 축하한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잘 되면 밥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여성분과 연락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는데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당시 몇 년 동안 연애를 안 해서 죽어있던 연애 세포가 하나둘씩 살아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여성분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여자친구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만약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몸이 안 좋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고 저는 뭐 그럴 일 있겠냐고 둘러댔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어떻게 할 건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옆에서 평생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자친구는 지켜만 줄 거냐고 물었고 저는 스킨십을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뭐든지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이 찾던 남자가 너 같은 남자라며 행복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정말로 여자친구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뭐든지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있었고 정말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하루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산의 기장으로 숙소를 잡고 놀러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광안리, 해운대, 송정 등을 구경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여자친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정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학생일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때 나온 보험금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릴 적부터 동생의 몸이 안 좋아서 저와 나이가 같은데 아픈 동생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놀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친척에게 동생을 맡기고 오랜만에 외박을 하러 나와서 즐겁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평소부터 노력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런지 앞으로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약해놨던 숙소로 들어갔고 여자친구는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며 먼저 씻으러 들어갔죠. 저는 여자친구가 씻는 동안 아까 술집에서 했던 말들을 되새기다가
여자친구가 어렵게 살아왔으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지갑에 돈을 좀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방을 열어서 지갑을 꺼내 열었는데 지갑 안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들의 증명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증명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 증명사진도 있더군요. 당시에는 친구들끼리 증명사진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는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 증명사진을 준 적도 없었고 저 또한 그 증명사진이 너무 옛날 사진이라 갖고 있는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증명사진들 가운데에는 연락은 하지 않지만 고등학생 때 친구의 증명사진도 들어 있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증명사진을 준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친구의 사진도 들고 있으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상 나이 또한 저보다 4살 연상이 아니고 9살이 더 많은 나이였고 거주지도 부산이 아닌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에 지갑을 넣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 혹시 증명사진 속 친구와 여자친구가 인연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저는 수소문 끝에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들을 건너 통해 그 친구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무슨 일로 그렇게 된 건지 지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여자친구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요즘 만날 때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얼마 전 기장에 놀러 갔을 때 지갑을 봤는데 나이와 사는 곳 그리고 증명사진을 봤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자 자기도 그냥 주운 지갑이라고 이야기하며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주운 지갑에서 증명사진이 나올 수 있고 신분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되는 저의 추궁이 부담이 되었는지 저와는 더 이상 사귈 수 없다며 헤어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왜 헤어져야 하냐고 여자친구에게 물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더 이상 너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사귀겠다고 하였고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터라 반대로 제가 너무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끝까지 본인에게 이렇게 모욕을 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였고 저는 이별을 하더라도 이야기는 듣고 끝내겠다고 말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잠시 고민하는 듯 머리를 잡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너 그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고 한참을 혼자 정신 나간 듯 웃더니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머무는 사람은 없어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예전에 너는 생각 없이 정보를 남겼지만 내가 너를 동해서 찾아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얼굴로 여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네가 고등학생 시절 길에서 사인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게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 정보와 서명을 남겼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후 그 정보를 보고 내가 네 주변을 돌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엮이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며 떨고 있으니 신고를 하려면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신고를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너는 나를 어떻게 못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어.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라. 너랑 같이 학교 다니던 그 아이도 너처럼 그랬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고는 상상도 못했고 후환이 두려워 당시 회사에 갈 때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증명사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 들고 다녔던 것 같고 호감을 사서 계획적으로 다가와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여러 장의 증명사진 속 남자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하고 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기와 저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혈액형까지 알고 있었던 점에서도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도 그 여자가 했던 말에 의하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가 안 좋게 결말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10년 전 일이었고 아직도 저는 그 일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길에서 의미 없는 서명 운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 같은 얘기여서 더욱 무섭습니다. 사연자님의 말씀대로 길에서 서명 운동을 할 때는 조금의 경각심을 갖고 서명할 필요성도 느껴지게 됩니다.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